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STM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이 LSTM층을 코딩을 하면서 그냥 LSTM이라고 불러서 바로 코드를 적으면서 그냥 바로 실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행이 되죠. 그런데 그 내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왜 LSTM층이 학습이 되는지, 어떨 때 LSTM층을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써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이번 시간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TM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LSTM층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신경망은 LSTM의 좀 더 단순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순환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순환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LSTM이 이제 개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환신경망은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에는 인접한 픽셀들 간의 이제 차이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인접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합성곱을 할 때 엣지를 추출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인접한 한 2픽셀, 3픽셀 정도만 보면 충분하거든요. 그 이상의 값들은 무의미한 정보가 됩니다. 하지만 LSTM 혹은 RNN, 순환신경망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의미 없는 정보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호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변화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최종적인 결론을 뭔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입력과 그리고 이전의 입력, 현재의 입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그 현재 입력에 이전 입력들로부터 얻은 결과값을 사용을 해서 합쳐서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순차적으로 입력을 받으며 이전 시간에 발생한 출력을 다음 시간 상태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STM은 순환 네트워크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순환신경망 같은 경우는 각종 디지털 센서, 가속도 자이로나 가속도 센서, 자이로 데이터, 이런 데이터 등을 인식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제너럴하게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LST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뭔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신호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 예를 들어서 주식의 변화, 주가의 변화를 예측하고 싶을 때 이런 LSTM을 순환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순환신경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었죠. 원래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걸 좀 눕혀놨습니다. 일부러. 자, 각 네트워크층 안에는 이런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엣지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층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8개의 입력이 있을 때 8개의 가정치가 존재했죠. 그리고 여기에 바이어스 옆에 하나 붙어서 바이어스까지 친다면 이제 9개의 그런 가정치가 존재를 했습니다. 네트워크층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 연결층 공부하셨고요. 컨볼루션 레이어, 그래서 합성곱층 공부하셨죠. 그리고 이제 LSTM, Long Short-Term Memory라고 하는 층을 또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완전 연결층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출력을 만들 때 전파 과정에서 보면 입력 곱하기 연결된 가중치, 입력 곱하기 연결된 가중치, 이렇게 해서 다 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더하죠. 그래서 출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이 물론 합산된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해서 이제 바뀌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곱해서 더한다. 이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 연결층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그런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1이면 1, 0이면 0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가중치를 적당히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환신경망입니다. 특별히 단순 순환신경망. 순환신경망 중에서 이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LSTM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죠? 조금 단순해 보이죠? 네.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있으면서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입력이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여기 입력이 하나씩 들어가요.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5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맨 처음에 1이 들어가겠죠. 1이 들어가서 i1이 들어가서 여기에 가중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가중치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곱해져서 여기 5 우리가 아웃풋이죠.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출력이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출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출력입니다. 여기서 곱해서 출력에 곱해서 입력에 곱해져 가지고 여기 5에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가 하나 있고요. 바이어스는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지금 HT-1에서 또 가중치가 하나 곱해져 가지고 여기 출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력들을 여기 계산된 출력으로 OT에 들어오는 요 모든 입력들을 합산을 해가지고 요거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보냅니다. 여기 T라고 되어 있죠. 요 액티베이션 함수인데 일반적으로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제 모양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앞쪽으로 좀 돌려보시면 책을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온 결과, 액티베이션에서 나온 결과를 그 다음에 HT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HT에서 뭔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나온 결과를 이제 그 다음번에 사용해요. 자, 언제가 그 다음번이냐? 네, I2가 들어올 때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I2가 여기서 들어오죠. 맨 처음에 I1이 들어왔고요. 여기 I1이 들어와서 계산을 해서 H1. 자, 여기 T는 지금 여기 들어오는 입력의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T가 1이었어요. 그래서 T1이 I1과 WI가 스몰 i 가중치가 곱해져 가지고 출력에 가고 바이어스와 여기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들어온 값과 합쳐져 가지고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하면 H1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시 삥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I2가 들어옵니다. I2가 여기서 들어와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WI하고 가중치 얘하고 곱해집니다. 여기 이때의 WI는 앞에서의 WI하고 동일합니다. 그냥 WI인 거죠. 항상 WI예요. 요 I라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I가 인덱스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I가 아니고요. 요거는 인풋이다. 인풋과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다. 이렇게 해서 I라고 인덱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I2와 WI가 곱해져가지고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H1이 계산이 됐었죠. 그래서 H1이 계산이 됐었으니까 넘어와서 H1 지금 T가 2죠. I2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H1 아까 계산됐던 H1과 가중치 WH라고 되어 있죠. 이 H는 히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가중치인데 여기 히든 노드와 관련된 가중치. 여기 지금 돌고 있는 얘네들이 히든 노드입니다. 히든 노드의 T, 현재의 히든 노드 출력. 그리고 HT-1, 요거는 이전의 히든 노드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져서 더한 다음에 다시 액티베이션 보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I3을 다시 넣는 거죠. I3을 넣고 곱해가지고 여기서 그 전에 결과 나왔던 거 H2 지금은 T가 3이니까 H2
2하고 WH 곱해가지고 보냅니다. 다 합산해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또 다시 I3을 만들고 또 똑같이 해서 I4 만들고 I4를 넣고요. 똑같이 해서 I5를 넣습니다. I5를 넣어가지고 WI 여기 가중치와 곱해져서 그리고 지금 5니까 T가 5니까 HT-1은 H4가 되죠. 그래서 H4의 값과 가중치를 다시 곱해가지고 여기 바이어스 값까지 다 합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이퍼볼릭 탄젠트에서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최종적인 히든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게 H5가 되는 거죠. H5가 바로 최종적인 RNN의 출력이 됩니다. 네, 어떤가요? 좀 설명이 괜찮았나요? 좀 복잡했나요? 네. 처음 들어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얘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RNN은 하나의 입력 노드만을 가집니다. 네, 특이하죠? 네, 완전 연결층도 합성곱 신경망도 이제 많은 입력을 가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었죠. 여러 개의 입력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여러 개의 입력이 아니고 입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차례대로 넣는 거죠. 맨 처음 데이터 넣고 그 다음 거 넣고 그 다음 거 넣고 그 다음 거 넣고 이렇게 하나씩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값들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순환신경망의 경우에는 그런 계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합성고급신경망은 병렬 처리가 쉽게 가능한데 이 순환신경망 같은 경우는 병렬 처리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성고급신경망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이전 시점의 모든 데이터가 현재 시점의 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H5가 되게 되는데요. 마지막 입력이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죠. 그런데 마지막 입력이 들어갔을 때의 출력은 H5는 H4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H4는 H3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H3을 계산을 하려면 H2를 알아야 되고 H2를 알려면 H1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H1을 알려면 H0도 알아야 되죠. H0은 없죠. 그래서 H0 같은 경우에는 T가 1일 때, I1이 들어갔을 때는, I1과 여기 또 가중치를 계산해가지고 넣고요. 바이어스 계산해서 넣고, H0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없으니까 0으로 해서 넣지는 않습니다. 0 곱하기 뭐가 있을 때 0이니까, 뭘 곱하든지 0이니까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T가 1일 때는 이렇게 입력과 바이어스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특정 시점의 출력은 그 전의 모든 입력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심플 RNN이고요. 이제 보통 그냥 RNN이라고 불러요. Recurrent Neural Network. 이거 순환한다 라고 해가지고 RNN Recurrent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LSTM도 RNN의 일종이거든요. 순환신경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강의에서는 제가 그냥 심플 RNN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 조금씩 달라요. 뭐 나이브 RNN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RNN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심플 RNN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STM 보고 RNN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거든요. 뭐 RNN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그냥 LSTM은 LSTM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것이 책에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PPT로도 약간 글자를 만들어냈는데 글자로 이제 제가 읽는 것보다는 약간 말로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입력값이 제가 이제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나가 들어갈 때, 이 하나가 그냥 숫자 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숫자 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 4, 5, 2,
8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때 값이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입력이 벡터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x, y 좌표가 연속적으로 쭉 존재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손으로 글자를 이렇게 쓴 A라고 쓴다 이렇게 되면 좌표가 뭐 0,0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0, x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가 점점 바뀌겠죠.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입력이 보면 이제 i1이 0,0, i2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값을 집어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뭐 x, y가 있는데 x 따로 넣고 y 따로 넣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다 해가지고 x, y로 벡터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중치의 개수를 보면요. 지금 아무리 데이터의 길이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중치의 개수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중치가 몇 개 사용됐죠? 네, 1개, 2개. 자, 바이어스까지 해가지고 3개입니다. 그래서 3개의 가중치만으로 지금 전체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합성곱 신경망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 합성곱 신경망을 우리가 이제 2차원으로 할 때, 1차원으로 할 때 있는데 1차원 합성곱 신경망에서는 이제 너비가 필터의 크기가 이제 3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중치의 개수가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에도. 하지만 완전 연결층의 경우에는 어때요? 입력되는 개수에 따라 가지고 입력 노드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가중치 개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중치 개수가 적다는 것은 학습하기가 조금 더 쉽다는 거고요. 그 가중치 개수를 이렇게 줄이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그냥 단순히 줄일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요거도 그냥 다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랜덤하게 다 지워버릴 수는 없으니까 가중치의 개수를 줄일 때 그냥 랜덤하게 지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지우죠. 합성곱 신경망을 가중치 개수를 줄일 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애들만 오케이, 멀리 있는 애들은 빼는 거. 그리고 동일한 가중치를 모든 위치에 다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합성곱 신경망이었다면 RNN의 경우에는 여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전의 입력에 대한, 이전의 출력에 대한 거에 대한 가중치,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한 가중치, 요거를 다르게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가중치를 줄여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라는 것이 이제 RNN의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요 하나만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길게 늘려봤어요. 자, 요건 또 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앞서서 이제 반복되는 거를 옆으로 똑같은 걸 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맨 처음에 i1이 들어가죠. 입력이 i1이 들어갔을 때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결과가 이제 액티베이션 지나서 h1이 계산돼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돌아갔었는데 이제 돌아가지 않고 똑같은 네트워크를 옆에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었어요. 이게 다시 가중치가 곱해지고 새로 들어오는 입력에 가중치가 곱해져가지고 바이어스도 더해져서 액티베이션 지나서 H2가 계산이 됩니다. H2에서 H3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H3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전의 출력 H2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하고 새로 들어오는 입력 I3에 대해서 또 가중치를 곱해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합산해서 액티베이션 넣으면 H3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영어로 지금 1, 2, 3 하고 있는데 이제 한글로 갑니다. 자, H4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I4와 H3이 연관이 되어 있죠. H4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I4에다가 가중치 곱하고 H3에다가 또 가중치 곱해서 합산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H5를 계산하려면 역시 H4에다가 가중치 곱하고 I5에다가 가중치 곱하고 바이어스까지 더해가지고 액티베이션 하면 H5가 만들어집니다. 자, H5를 위에도 표시를 해놨는데요. 왜 위에도 표시를 해놨냐면 자, 이것이 최종적인
RNN의 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냥 I1, I2, I3, I4, I5. 네, 1, 2, 3, 4, 5가 이제 쭉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쪽 I5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계산이 안 되면 H4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펼쳐놓은 RNN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수 있어요.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제 요게 좀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앞에 그림이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쪽으로 이해하시든 상관없어요. 둘 다 이해하시면 가장 잘 좋고, 뭐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중간에 제가 H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게 왜 H냐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H라고 하는 노드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최종 얘가 출력이죠. 출력이고 얘가 입력인데, 입력은 밖에 나와 있고 출력도 밖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있는 H1, 2, 3, 4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가려져 있죠. 히든돼 있죠. 그래서 히든 노드, 숨겨져 있는 노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라고, 출력이기도 하지만, H5 맨 마지막에 보면 얘가 출력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동시에 숨겨져 있는 중간 노드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내면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H1은 탄젠트 I1 곱하기 WI 더하기 H0 곱하기 WH 더하기 B. 얘에다가 하이퍼 탄젠트 넣은 거. 자, H2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차근차근 계산을 하면 H5가 최종적으로 나와지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자, 앞서서 제가 여기서 보시면 최종적인 출력은 맨 마지막 H5만 5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시퀀스 투 원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출력을 이제 마지막의 출력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을 왜 마지막 것만 사용해? 나는 다 쓸래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H1이 나오죠. 요 H1 나온 것도 출력으로 쓰고, 중간에 H2 나온 것도 출력으로 쓰고, 히든돼 있지만 숨겨져 있는 것도 노드들을 다 출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I1부터 I5까지가 이제 시퀀스죠. I1, 2, 3, 4 차례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출력 1, 2, 3, 4, 5 얘도 시퀀스죠. 예,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보통은 이제 이런 RNN층을 연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좀 특수한 경우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뭔가를 인식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출력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RNN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NN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이제 초기에 들어온 입력에다가 동일한 가중치가 연속적으로 계속 곱해집니다. 자, H0이 어떻게 H5까지 전달되는지, I0이 어떻게 H5까지 전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맨 처음 I1이 들어와가지고 WI가 곱해져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H1은 사실 WI1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I1은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I1에다가 WH가 곱해져가지고 전달이 돼요. 나와서 H2가 계산이 되는데 H2에는 I1이 분명히 영향이 있죠. 그런데 가중치가 뭐뭐 곱해졌어요? WI가 곱해지고 WH가 곱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H3이 계산될 때를 살펴보면 H3이 계산될 때 I1은 영향이 있긴 있는데 따라가 보면 WH가 두 번이나 곱해졌고 이제 WI가 한 번 곱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H5까지 보면 H5를 계산할 때 I1은 WH를 몇 번 곱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 번. WH를 네 번. 그 다음에 WI를 한 번 곱해서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중치는 보통 얼마의 값을 가지나요? 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1보다 크기가 보통 1보다 작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게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얘가 영향이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가 0.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0.1, 0.01, 0.001, 0.0001 네. WI도 0.1이라고 한다면 이 영향력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마지막 H5를 출력을 해낼 때 영향이 I1의 영향은 사실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것이 이 RNN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계산을 하다가 학습을 시키다가 WH가 1보다 커졌어요. 2가 됐어요. 그러면 영향력이 어떻게 되나요? 2, 4, 8, 16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입력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굉장히 작다, 기억력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방금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는 그냥 뭐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출력에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출력이 나오는 것에 H5라는 어떤 출력이 나오는 것에 영향을 이제 많이 미칠 수가 있는데 앞에 한 5초 전에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는 다 까먹은 거죠. 새로 들어온 입력에 대한 자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RNN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긴 데이터의 학습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네. 메모리, 기억력이 나쁘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단기 기억이라고 하죠. 단기 기억. 이제 장기 기억이 아니고 단기 기억이에요. 그래서 단기 기억은 뭐 어느 정도 하는데 좀 앞에서 배운 거는 좀 기억을 잘 못한다. 이런 좀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나중에 이제 LSTM입니다.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해가지고 Short Term Memory는 Short Term Memory인데 롱하게 해서 좀 기억을 좀 잘하게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RNN의 출력 형태는 아까 이제 살펴보셨지만 시퀀스 투 시퀀스가 있고 그 다음 시퀀스 투 1이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렸고요.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입력과 출력 개수가 동일하고요. 네, 시퀀스 투 1에 대해서는 입력 데이터와 상관없이 출력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좀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이제 번역 네트워크 혹은 이제 네트워크를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RNN에서 나온 출력을 뭔가 새로운 특징으로써 사용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RNN 뭐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안녕 하고 이제 입력을 줍니다. 출력이 계속 나오겠죠. 안 할 때 입력 출력이 나오고 영 할 때 출력이 나와요. 그 다음에 끝났어요. EOF에서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부터 얘가 시퀀스를 보낼 수도 있어요. 네. 끝 하는 순간 앞에서 들어온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H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E, L, O 하고 자 끝 이렇게 출력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의 개수는 뭐 동일하지는 않죠. 뒤쪽에서 이제 입력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입력이 없지만 여기서 별도의 뭐 널이라든지 이런 입력은 아마 들어가야 되겠죠. 0이라든지 뭐 이런 입력이 들어가 줘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입력과 개수와 뭐 출력 개수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요 입력과 뒤쪽의 입력과 앞쪽의 출력은 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RNN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출력이 하나인 경우에만 설명을 드렸어요. 입력은 여러 개 벡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출력의 경우에는 하나인 경우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요 출력 즉 히든 노드가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 이제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에도 필터의
필터의 크기가 3이 있지만 뭐 개수가 여러 개 될 수 있었죠. 필터 개수가 뭐 2개, 뭐 6개, 8개, 16개, 32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이 RNN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 개수 혹은 노드 개수를 우리가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히든 노드의 개수가 우리가 3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앞서 보셨던 그 RNN의 하나의 박스, 블록을 여기 하나의 블록 안에 박스 안에 집어넣었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얘가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얘가 세 곳으로 나누어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WI 가중치가 있는 입력에 대한 가중치가 있는데 입력에 대한 가중치가 여기 3개가 됩니다. 1, 2, 3 이렇게 1, 2, 3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들어와 가지고 이전 출력하고 붙어 가지고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출력 즉 히든 노드를 보면 T-1인 T-1인데 여기 H1, H2, H3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결과, 그리고 도는 거는 이전에 노드가 하나인 경우와 히든 노드가 하나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 RNN을 이제 쓰게 되면 우리가 네트워크 구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입력이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 자, 1, 2, 3, 4, 5 5개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5개를 다 출력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출력을 다시 그 다음에 RNN 층으로 보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의 경우에는 출력도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다음 RNN 층의 입력으로 다시 넣을 수가 있겠죠.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을 때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넣을 때 이제 출력할 때 히든 노드의 숫자를 우리가 3개로 했다. 그러면 이게 길이가 3인 벡터가 되겠죠. 벡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가 쭉 차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다시 그 다음에 RNN 층으로 넣을 때는 보시면 입력의 크기가 입력 받을 때 벡터의 크기가 다시 3이 되겠죠. 그래서 3짜리 입력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sequence to 1으로 만들어내는, 왜 1이 아니고 3개인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든 노드의 숫자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노드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출력이 이제 3개로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5개로 잡을 수도 있고 뭐 더 많이 10개, 20개로 할 수도 있고 2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기 멀티플 노드인 경우에요. 그리고 나온 출력을 다시 완전 연결층에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출력, 타이타닉 데이터라면 생존 혹은 사망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네, 요것이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RNN층 이전에 합성곡층을 사용을 해가지고 특징을 먼저 추출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LSTM층, 자, 순환신경망에서 발전된 모델, LSTM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